제가 원래 기후변화 인권과 관련돼서 발표 부탁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모빌리티 이러니까 사실 외래어지만 잘 아는 듯 하지만 또 생소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마치 이제 이주 문제가 결국은 모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휴먼 모빌리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좀 관련성을 굳이 찾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거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하나의 주제하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된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인권에 어떤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두 줄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는 이제 기후변화 인권 문제라는 것이 사실 꼭 법학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것과 인문학적인 것과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다 융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동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어떤 무늬를 그려가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자연 현상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즉 기후변화라는 것은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해버리는 건데, 그건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결국은 인간이 산업화 이후에 특히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런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라고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요.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이 IPCC 인터거버먼털 패널이죠. 클라이밋 체인지,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이런 지금 기후변화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최근에 10년만 보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유럽 기후 관련된 서비스 레전 그 단체가 올해가 그동안 기후 측정하고 가장 더운 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10월까지 그랬으니까 이제 거의 지금 올해가 다 끝나가니까 이 표현은 10월 달에 했던 표현이라 거의 확실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도 사실 올해가 더 덥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올해가 가장 덜 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내년에 더 더울 거다라는 것이 이 평가석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후변화 문제가 결국은 우리 인간 삶을 파괴하는 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보통 이 기후변화 문제 얘기할 때는 산업화 이전 1850년에서 80년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온이 계속 평균 기온이, 요 평균 기온은 20년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환경협정을 채택한 게 이 2015년에 파리 협정인데, 이 티핑 포인트를 1.5도씨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IPCC가 인간이 생존하는데 평균 기온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도씨가 넘어가면 사실 생존 자체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1.5도씨가 왜 나왔느냐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IPCC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각국이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는 것 보면은 대체로 2.5도에서 2.9도씨 나오고요. 그러면 앞으로 1.5도씨를 목표로 파리 협정에 제시하고 있는데, 각국이 내놓은 서약을 보면 거기 훨씬 못 미치고 1.5도까지 이렇게 낮추려면은 각국 정부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결국 지구상의 인구 반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리 협정에 지금 1.5도씨를 기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국의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기후 소송, 기후변화에 정부가 이렇게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이제 사례를 몇 개 소개도 해드릴 텐데, 각국에게 1.5도씨에 맞춰서 NDC라고요, 감축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기후 소송이 정부가 졌는데, 정부가 2도씨를 제시해가지고 결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체를 잘못해서 인권 침해를 가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독일도 환경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1.75도씨 정부가 내놓은 약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EU나 미국도 대부분 2도씨에서 3도씨에 맞춰져 있고요. 러시아나 중국은 4도씨,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소송에서 각국 정부나 의무 부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다. 그러면 이제 이 파리 협정 1.5도씨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꼭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국제사회 약속이라는 게 국내법하고 달리 약속을 우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즉 법을 위반했을 때, 약속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1.5도시를 제시했지만 각국은 각국의 어떤 사정을 들여서 재량적으로 막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각국이 쓰고 있는 정책은 요만큼 올라와 있다. 그래서 2.9도시까지 평균 올라와 있는데 각국이 내놓은 약속들도 보면은 결국은 뭐 1.5도시보다 한참 위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이래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가 폭염과 아주 심각한 태풍이나 이제 폭우, 홍수, 그 다음에 칼라로 하는 게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식량도 부족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이 증가하게 되고 플레이스모드, 이제 이주가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이주가 이렇게 발생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세 가지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다. 그 가상의 음모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인권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인권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권인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인권을 향유하는데 상당히 어떤 파괴적인 피해를 이렇게 있게 되는 그 현실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인류는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아보고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답게 사는 거, 이제 법학 영역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막 무너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인간이 나름대로 범죄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후변화 문제만을 다룬 인권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문제만을 다룬 국제인권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국제인권법에서 확립된 인권의 시각에서 이 기후변화의 이 부정적 영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폭넓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리 로빈스라는 사람은 유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대표, 아일랜드 대통령도 했던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21세기에 기후변화는 인권의 가장 큰 위협이다. 실제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대처가 잘 안 되느냐 문제는 좀 이따 다시 그 원인들을 좀 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인권에 어떤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냐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인권을 실현하고 향유하고 실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인권이라는 거는 실천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가치지향적인 문제들이 결합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다. 기후로 인해서 오늘날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기후변화라는 말도 너무 약하다.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더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기후위기다. 본질적으로 인권의 위기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후변화가 우리의 이런 인권들, 뭐 건강권, 생존권, 물이나 이생에 대한 권리, 식량, 주거, 자결, 발전, 이런 것들을 얼른 보기만 해도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문화권도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라는 얘기를, 문화권도 침해한다라고 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연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리 같은 그 법학 연구자들은 기존의 그러면 법의 틀, 인권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는데, 우리가 법이 있는 것도 결국은 정의의 실현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 기후변화가 그런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뭐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해도
어떤 사람은 감정이 무너져서 하루도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막 수십 개의 악성 댓글을 달아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회 구조 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문제가 됐던 게 기후변화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 민감하거든요. 똑같이 온도가 35도, 40도 올라가면 건강한 사람들은 좀 견디는데 실제 좀 이따 또 소개할 70 넘은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노인들이 폭염 때문에 더 힘들다. 취약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공동체가 지향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 기후변화의 취약성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대해 기여한 정도하고 그 영향이 항상 비례하면 좋겠지만 기후변화 원인은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멀쩡한데 피해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별로 제공한 원인이 크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더 피해를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얘기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된 선진국이 사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는데 작은 섬나라라든가 아주 최빈국들은 예를 들어서 부탄이라는 나라들은 자동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방글라데시가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나라들이 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고 있고 실제 홍수나 폭염이 일어나면 이런 나라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 기후 취약성이 나타나는데 사회학 영역에서는 기후 불평등 또는 기후 부정이 이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 어떤 개념화된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후정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후정의 측면에서 이게 맞지 않다. 자, 국가 간에도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국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거 불평등 아니고 부정이 아니냐.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를 그러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역 간에도 한 국가 내에서도 더 취약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미국 이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뉴올리언즈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일어도 그냥 약간 피해만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빵에 사는 취약층하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는 사람, 놓을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추위나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냐.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다. 기후변화가 되려 없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보십시오. 같은 기후변화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거든요.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 장애인 실제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여성, 원주민 그 다음에 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그 기후변화에도 취약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사실 제가 마지막에 결론도 이런 부분에 내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렇게 일으켜 놓으면 사실 미래 세대가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덥다 하는 거 우리도 원인이 있지만 이미 산업화를 꾸려왔던 우리 기성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더 어쩌면 원인 제공을 다 많이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저도 아들 결혼시키고 자녀들 결혼시키면 손자가 생길 텐데 그 손자가 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 불평등인데 세대 간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등장한 것이 기후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정의 또는 기후평등이라는데 물론 정의하고 평등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학문적으로 막 엄격하게 어떤 그 정의가 내려져 가지고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거나 같이 막 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난사밖에 썼어? 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책임감 있게 이걸 정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같이 혼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기후변화의 취약성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이거를 기후 부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후정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권하면 에쿼티하고 넌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가장 살면서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차별받았다라는 생각 가질 때 가장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형평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기분이 나쁠 거예요. 또 우리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인권 원칙이 형평과 비차별인데 기후 불평등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비차별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 보더라도 이런 국가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자기들 책임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원인이 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런 데는 그냥 농업이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지역들이 더 피해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이런 분들,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이용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그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피해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권이라는 이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걸 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후정의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후행동과 관련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취약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좀 받아들여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호소력 있게 이걸 주장하지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안 듣죠. 이 옥스팜이라는 비정부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저소득 국가가 선진국에 비해서 이 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4배가 높다 그러고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을 떠난 사람의 80%는 아시아 지역. 상대적으로 아시아, 물론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좀 빈곤 국가가 많지만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더라. 여기는 이제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들. 예를 들면 투발루 같은 나라 그런 나라죠. 실제 투발루는 지금 섬 9개 중에 2개가 지금 거의 잠겨가지고 있고요. 요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집을 잃을 가능성이 유럽 사는 사람보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150배나 높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미쳐지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방법론이 바로 Human Right Based Approach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항할 건가? 사회과학 쪽 특히 법학 인권 쪽 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우리가 무슨 자유권,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그 기본권이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세이프티하고 클린하고 이렇게 헬슬리, 사운들리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하나의 어떤 도구를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또는 기후이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제기하는 이 툴로서 인권을 내세우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이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많은 조약과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권 기준과 인권의 원칙들을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시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까 봤던 그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나름대로 상당 부분은 그러한 주장들이 정책이나 법 속에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용성도 있어 보이는 걸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 인권기구 중에 OHCHR이라고 이렇게 보고 어느 책에는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 커미셔너 휴먼 라이트인데 이 하이 커미셔너를 일본 사람들이 고등 판무관 했는데 족보 없는 그런 번역어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 외교부가 이 용어를 인권 최고 대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볼 때 UN 인권 고등 판무관이라면 이거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UN 인권 최고 대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메리 로빈슨이 이 대표 역할을 UN 인권 최고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 원래 인권만 다뤄야 되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를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이런 인권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일관되고 지속되게 지금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라는 이 방법은 낯설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인권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와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인권을 줘야 되느냐. 보통 이제 요거는 기후변화 문제하고만 꼭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가 인권을 분류할 때 소극적 국가의 의무가 있고 인권은 국가가 이렇게 이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소극적 의무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날 막지 마, 나 그냥 자유롭게 놔둬, 나 하는 거를 방해하지 마라는 이런 의무, 내 인권 존중해줘,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극적 의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나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적극적 의무는 이제 좀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또는 그 인권을 실현시켜 주면서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의무는 대부분 적극적 의무다. 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만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전제로 해서 다음을 좀 보시면요. 자, 인권이라는 건 실체적 의무. 실제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재판에서 풀려나는 경우들 보셨죠. 그러니까 법은 사실 실체법하고 이 절차법으로 나눠지는데, 오늘날 절차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국가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의무를 져야 된다. 즉,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즉 인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완화 의무를 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잘 어댑테이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적극적 의무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따라오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협력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무는 적극적 의무, 근데 이 적극적 의무 중에 이것들은 대부분 실체적 의무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이 절차적 의무입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실체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의무, 절차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막 무죄로 나오고 그러는 경우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는 건데요. 자, 일반 사람들,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특정인들만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일반 대중들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어떤 기후변화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지금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가 인권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차적 의무 중에 하나가, 국가는 이런 수단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라면 그가 이 리메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했는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발생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적응 조치를 취했는데도 피해가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국가 권리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오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세대 간 형평을 보장할 의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또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10년 후, 20년 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꼭 생각해서 법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너무 과중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환경정책은 더더욱 그랬고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정책을 지금은 괜찮은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된 법과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대 간 형평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원래는 인권기구인데 이 인권기구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뒤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엔에는 이런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은 우리로 말하면 그 생존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뭐 노동권, 사회보장, 이런 조약이고요. 자유권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자유, 시민적 자유, 그런 거. 고문방지, 여성차별 철폐,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강제실종자 방지 협약이 있어요.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인권 조약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들인데, 이 인권 조약 기구들이 성명서도 내고 어떤 결정도 하고 어떤 견해도 내놓고 논평도 하고 권고문도 내놓는데, 최근에 이 인권 기구들의 이런 종류의 문서들을 보면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게 더 증가하고 있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이런 기구들은 굉장히 옹호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권 기구들이 기후변화 문제나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니었어요. 전혀. 이거 처음에 여기 66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위에 두 개는. 요건 8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것도 80년대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같은 거를 저 인권 기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가 그냥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권기구들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대표적인 유엔 인권기구가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유엔 인권이사회라고요. 총회는 현재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인데 요 총회 산하기관으로 휴먼 라이트 카운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47개국이 이사국이고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다 이 밑에 이 인권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권이사회로부터. 근데 여기에 특별 절차가 있는데 여기 특별 보고관을 설치해서 이런 특별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 건의 특별 절차가 수행돼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주거나 식량 국내 이주, 그다음에 이주 문제, 원주민 문제, 이 기후변화가 이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런 인권기구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UPR이라고 하는데 4년 반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이사회의 이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 너네 나라 인권 잘 준수해? 라고 이 리뷰를 받아요. 검토를. 그런데 과거에는 없는 일이 나타난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이 검토를 받으면서 너네 나라의 그 검토를 받는 나라에게 당신네 나라 기후변화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어? 이거를 반드시 이 보고서에 집어넣고 보고서를 받으려면 보고를 받는 국가들이 보고서를 내거든요. 우리는 인권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종합 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지적지를 동료 국가들이 이사국들이 합니다. 최근에는 너네 나라의 기후변화 관련된 인권 정책이 미흡하다라는 견해가 PR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는 인권 잘 준수하고 있어 이 말 가지고는 너네 나라가 인권 선진국이야 아니면 너네 나라가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잘 맞는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평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인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도 잘 시행해야만 이 UPR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물론 법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마지막에 받으면 창피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오명을 들였으면 이름 불러서 박병도 너 뭐 그러면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그러죠. 이름 불러서 망신을 주는데 이런 제도들은 그런 경향이 큽니다. 너네 나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 국제사회 굉장히 망신스럽습니다. 이런 인권 보고서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 기준에 맞는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기후변화와 인권과 관련된 레졸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은 발전권, 건강권, 아동의 권리, 그 다음에 이주민 및 실향민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노인의 권리, 취약계층. 최근에는 이 이주자들의 손실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가 이 특정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인권 전문기구가 매년 특정 문제를 하나씩 선택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결의문 내용을 살펴봐야만 좋은 논문이 나오고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인권기구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OHCHR 얘기했죠. 여기서도 이들의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당연히 인권기구니까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유엔 인권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기 말한 대로 이 코트가 아니에요. 즉 법원이 아니고 이런 해당 인권 조약을 잘 준수하는지를 이행 감독하는 기구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누가 건국대학교 근무하는 어떤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 인권 문제가 있다고 뭐 인권센터도 갈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낼 수 있잖아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법률 용어에 맞춰서 보니까 청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통보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 자유권규약이 보장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진정서를 즉 청원을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고 즉 나중에 견해를 내리는데요. 아까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는 최종 결론은 디시전 판결이 아니고 뷰라고 되어 있어요. 뷰 견해 권고적 의견밖에 없는데요. 이런 데에서 이런 기구들에서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통보 사례를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이 키리바시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남태평양상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수면 상승은 저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타이티오타라는 이 키리바시 원주민이 뉴질랜드로 망명 신청을 했어요. 보통 사건 보면요, 앞에가 신청자고 뒤에가 피신청국, 이르로 말하면 피고 국가입니다. 뉴질랜드 망명 신청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얘를 망명을 안 받아주고 잡아가지고 키리바시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티오타라는 이 원주민이, 이 ICCPR은 요겁니다. 정치자, 아까 말한 제가 자유권 규약이라고 말한 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놨고, 7조에 생명권과 7조에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추방당해서 침해됐다라고 요 청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통보를 제기했어요. 사건 심리를 법원처럼 심리를 해요. 양쪽 다 불러다가 청원 의견도 듣고 뉴질랜드의 답변도 듣고 해서 구두 변론과 서면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여기 최종 제가 판결이라고 하는 이유는 뷰라고 나옵니다. 파이널 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권 침해다. 거주지가 지금 물에 잠기는데 그쪽으로 추방한 거는 생명권 침해고, 그거는 굉장히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트리트먼트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로 추방한 거는 굴욕적인 대우, 즉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시킬 수 있고, 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 노출될, 즉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롱 레폴먼 프랑스어입니다. 그렇게 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위반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국토가 가라앉는 국가의 주민이 국제인권기구에 제소해서 문제가 됐던 최초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언급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결국은 인권기구가 다녔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기존에 발전시켜온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이 기후변화 문제로 생겼지만 이주가 강요된 사람들의 생명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라면 이들이 그러한 국가로 돌아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이게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저도 이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법적 구속력은 강하게 없을지라도 이러한 결정의 파급력은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이것 똑같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제기된 건데,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오스트리아 인근에 있는 토레스 해협 섬 원주민들이 심각한 이 홍수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원인이 됐던 거죠. 가족의 무덤이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조상의 묘지를 가서 성명 오르르만 하고 사망한 친척을 방문해서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이 자신들 원주민들의 문화적 핵심이고, 그 문화의 핵심에는 자신들이 사는 땅에 있었는데 이 땅이 소실돼 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호주의 기후변화 정책의 미흡에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을 이렇게 청원을 제기한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아까 제가 문화권, 기후변화가 문화권에도 문화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들의 문화는 자신들이 살아온 이 땅에서 성인식과 이 입문식 등을 치르는데 그 땅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홍수로.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의 어떤 이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됐다. 이 섬 원주민들은 토지하고 영적으로 연결돼서 문화적 활동을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문화적 터전이 파괴돼 버렸다. 그래서 이 청원 사건은 문화권을 기후변화가 침해한 사례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레타 툰베르라는 스웨덴의 15살부터 기후운동을 했는데 지금 2024년 20살이 넘었겠네요, 지금은. 그가 주도가 돼가지고 요 13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요 5개 나라를 상대로 아동권리위원회, 여기는 이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이런 국가들이 억제하지 않아가지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생명권, 건강권, 또 문화권을 침해했다라고 청원을 어디에 제기했냐면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 기구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동권리협약상에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된 게 아니고요. 이런 데 청원을 하려면 먼저 그 해당 국가의 국내적 절차를 다 완료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절차, 아까 말씀드렸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적격한 걸로, 수리 부적격, 즉 우리로 말하면 각하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각하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는 이제 당시에 이런 국가들이 변명하는 게 뭐냐면 나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왜 우리만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말했지만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네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있는데 왜 특정 국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너의 목이 따로 있다. 즉 여기 개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거는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다. 모든 국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너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거라면 그건 면제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고요. 요게 아까 스위스 여성들 가장 최근에 판례는 올 4월 달에 이게 아주 국제사회의 역사적 판결이라고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까는 인권기구의 결정이고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70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페어라인 이게 협회 단체죠. 기후, 클리마, 시니어, 여성을 뜻하고 이렇게 스위스 여성, 노인 여성 협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단체가 여성 노인 4명이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노인 여성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고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충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의무는 적극적 의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노인들 내가 인권 침해 뭐 했는데 이렇게 변명해서는 국가의 인권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아닌데 난 너네 뭐 인권, 내가 노인 당신들 어디 뭐 가지 말라고 제안했어?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거 없으면 안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사생활,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즉 유럽인권협약 8조에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유럽인권협약 8조를 침해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기후변화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원래 이 스위스 여성들이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스위스 정부가,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대책을 소홀히 해서 노인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런 소송 얼른 들으니까 저런 소송 할 만해 보다는 에이 저 노인들 미쳤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속된 말로 말하면. 그게 소송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다 스위스 법원에서 소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권리가 침해됐는데 구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스위스 연방 법원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박탈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박탈했다라고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스위스에서는 요 노인들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즉 법원에 가서 법원에 접근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돼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저거 생뚱맞는 소리 하네? 저런 소리 하는 거는 그냥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소리니까 저건 소송감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올 8월에 한참 더울 때 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이 젖먹이 유아도 소송단에 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민하고 시민단체가 4건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이 4건을 병합해서 8월 9일 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부실하게 한 거는 지금 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인권을 침해한 건데,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제정한 탄소중립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즉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기후변화 관련된 기자도 없어요, 사실 헌법에는. 그런데 여기서 끌고 나온 겁니다. 환경 보존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도 정부가 위반했고, 뭘로 위반했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인 내용, 아주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재해로 본 거예요. 국가는 재해에 대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즉 헌법 36조 1항에 34조 6항에 보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했다, 이런 노력을 안 했다고 보면서 이 해당 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에 망설이던 사람들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이 유럽 국가들처럼 좀 개별 소송이 본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있고, 물론 제가 무조건 소송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준 얘기는 이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발전시켜서 잘 실현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라는 거 분명하다. 그래서 실제 인권조약에만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인권조약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거고요. 지금 이 두 가지는 기후변화 관련된 국제조약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두 조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982년에 채택된 UN 기후변화 협약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2010년에 첫 번째 이 언급이 되는데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데 2010년에 제1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칸쿤 합의를 채택을 하는데 전문에 프리엠블에 기후변화와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최근에 우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기후변화 협약이 매년 엽니다. 이제 총회를. 거기에서도 이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즉 기후변화 협약의 본문에는 없지만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를 매년 하는데 이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환경협약인데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을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기후변화 협약의 하위 협정인 파리 협정에 2015년에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는 최초로 이제 명문으로, 물론 기본적으로는 환경협정인데 명문으로 인권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걸로 강조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그 다음에 여기 인권, 이렇게 여성의 권한 강화,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후변화가 이런 저기 여기 언급된 계층들, 젠더 이퀄티, 그 다음에 여성의 임파워먼트, 세대 간의 형평, 이런 문제. 저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제가 쭉 앞에서 기후 불평등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인권 무대에서는 계속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이라는 것은 전체 조약의 우리 헌법 전문처럼,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 정신을 계승하고 4.19 정신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전문가 같은 거예요. 파리협정 전문에, 파리협정이라는 기후협정 전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는 기후변화가 이런 인권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문으로 최초로, 여기는 없는데, 기후변화 협약에는 없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거라면 파리협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취약층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 기후변화 당사국들, 국가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것과 관련된 의무죠. 인권, 건강권, 아동의 권리, 여기 다 붙여서 가야죠. 이주민의 권리,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취약계층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의무를 존중, 증진, 촉진,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천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해드린 게 기후변화와 인권과 관련된 얘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주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여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언급된 것이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그 자기의 생활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제 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만 이게 이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 시각에서 아까 이제 쉽게 이제 접근이 됐는데 기후변화가 이주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이주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거를 더 촉진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동일하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아까 원인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이주라는 문제는 가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주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이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증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정적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동일하게 기후변화와 부정적 영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로서 또 인권적 접근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동이 있더라도 디그니티, 즉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휴먼 모빌리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주를 하더라도 그 이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이 훼손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칸쿤 협정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인권 문제가 처음 언급됐다고 그랬죠. 거기에 문서에 이 기후변화로 인한 무브먼트의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기후변화와 휴먼 모빌리티 문제가 연결돼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이제 이재민이라고 할 때 이 이자가 근심, 걱정, 곤란, 곤란의 재난이라는 곤란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여기서 구분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실무상의 데피니션이지, 이런 용어를 해놨으니까 법적으로 이들의 신분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조약에도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 약간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강제로 나는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나는 지금 내가 살던 곳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실향민,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실향민, 강제적으로 피난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이재민의 이재를 써서 이재 이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해서 쓰는 용어가 마이그레이션, 이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 크게 보면은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더 좋은 데서 살기 위해서 캐나다로 가는 거, 이게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뭉텅그려서 다 이주라고 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칸쿤 협정에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해안가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가가 물에 잠기니까 정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주변의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을 특정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거, 이게 플랜드 리로케이션. 그래서 계획된 어떤 이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요 말은 이제 문헌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요 말이 막 혼용돼서 쓰는데, 통틀어서 그냥 특별히 구별 안 해야 되면은 그냥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칸쿤 협정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동을 분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더 붙여서 기후난민, 환경난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학문적 분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인문학 하시는 분, 여기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학 영역에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럼 막 혼용해서 쓰고, 사실은 학생들한테 우리 가르칠 때 법은 개념 정의부터 정확히 하고 가지 않으면 결론이 잘못 나오니까 그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특히 이 이주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서로 막 헷갈리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주자라고 하는 것도 법적 정의는 없어요. 몰라요. 인문학적 용어의 정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이것도 이제 국제 이주자가 있고 국내 이주자가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국제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국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난민법을 좀 적용해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국제 이주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고 국내에서 이주하는 사람들, 서울에서 살다가 전라도로 이주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강원도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주했다, 그걸 국내 실향민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국제인권법을 적용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딱 정해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동일선상에서 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뭐 기후이주라고도 하고, 또 여기도 기후난민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환경이주도 있고 환경난민도 있고 환경이주도 있고 기후이주도 있어서, 사실은 기후이주는 환경이주라는 큰 범위의 하위 범주라고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쓰는 사람들이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난민이라는 거는 법률적 용어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기후변화와 또는 휴먼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럼 국제법과 정책의 프레임워크는 뭐가 있느냐. 먼저 난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난민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이 난민협약이라는 거. 유엔 난민협약이라고 하는데 1951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난민은 2차 대전 끝나고 전쟁 난민이 또 다른 국제사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박해를 받는다. 누구한테? 자기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국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는 자기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기후 문제로 인해서 자기 국적국을 떠나는 사람도 여기 난민으로 볼 건가? 누군가 막 기후 난민 하니까 난민 협약상의 난민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혼란이 생기는데, 국제법상 난민 협약에 따르면 기후 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디 지금
여기 5가지 원인입니다. 인종 때문에, 인종이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 때문에, 또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또 다른 성인지 양반인지 쌍놈인지 이 사회적 집단의 구성 신분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사유로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난민인데, 기후 때문에 국적국을 떠나는 사람은 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난민이라고 썼느냐? 여기 난자, 한자로 난자는 공경에 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한다면 기후 때문에 난민에 처한 사람이 기후 난민이다.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용어는 틀린 용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후 난민은 1951년 이 난민 협약상의 난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협약에서 끌고 와서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은 일리는 있어요. 봐라, 이때 국제사회가 이미 일찍이 이 난민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국제법을 만들어 놨는데, 기후 난민을 보호할 방법이 현재 법이 없으니까 이 법을 준용해서 기후 난민으로 보호해보자. 이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정확히 이 난민 협약상의 난민은 아니라는 거고요. 또 기후변화나 휴먼 모빌리티를 다루는 국제법이나 정책의 프레임워크 중에는 환경법과 정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과 정책 중에는 많이 있는데, 이 예방원칙, 그러니까 기후 이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이래서 예방하는 거, 국가 간에 협력하는 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거,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 환경협약에서 나왔지만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 이주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환경법과 정책상의 내용들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이주 기구에서 이주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기축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컴팩트, 이게 번역이 우리말로 정확히 하기가 어려워서요. 계약이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합의라고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에러를 썼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규칙적인 이주, 이러면은 무브먼트가, 이주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GCM의 목표 2를 보면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은 이런 부정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후 이주자가 많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왜 그런 기후 이주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또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주를, 취약층이 더 이주를 많이 한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주거나 뭐 배수로 공사를 해주거나 난방 공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것도 안전하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어떤 국제법도 프레임워크 속에 집어넣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후변화 관련된 이주 문제는 인권협약에도 이제 최근에 2018년 이후에 기후변화 맥락에서 인간 이동성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아까 1992년에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는 이런 문제 전혀 상상도 못했었을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인간의 이동 문제를 유발하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문그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뤄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파리협정은 2015년에 채택됐으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기후변화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기후협정을 채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전문이나, 아까 전문 봤죠? 인권 관련된 문제가 전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협정 목표에도 이주 문제가 나타나 있고, 이주자의 적응 문제, 손실과 피해 문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로스 앤 데미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도 이주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UN 기후변화 협약 체제 내에서도 인간의 이동성, 즉 휴먼 모빌리티와 관련된 논의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후변화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후변화 취약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동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면은 그 기후변화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인권법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상에 마련되어 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만약에 적응 조치를, 즉 예방을 하지 않거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국가가, 아까 제가 국제인권의 국가의 의무를 쭉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인권 의무를 위반한 꼴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개인이 그러한 국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국가는 피해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입은 사람은 국제인권법상의 장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주를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또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후로 인한 이주가 발생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피폐화되니까 이 기후변화 피해자들을 어댑테이션, 적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주를 계획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고 있는 지금 집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이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주가 있고요. 내가 전혀 이주할 능력도 없고 또는 이주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돼서, 이게 아까 말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이주가 발생하면 이거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의 국제인권법에서 마련해 놓은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 인권 위험에 더 빠지기 쉬운 이 강요된 이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크게 기후변화 관련된 이 이주를 인권의 시각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먼저 인권법상의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조치, 그 조치를 통해서 이주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요. 특히 그 이주가, 그 이동이 강요된 이주라면 그들의 인권 침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요된 이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난민이라는 거는 난민 협약상의 난민은 아니지만, 그럼 이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즉 기후변화가 원인이 돼서 자기가 상주하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기후 이주자라고 불러도 되고 기후 난민이라고 좀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기후 난민에 해당된다 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는 지금 전쟁 난민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주, 크게 보면 기후 이주죠, 기후 이주하는 사람들이 엄청 더 많다라고 지금 이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도 그렇게 보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10억 명가량이, 이거는 약간 그냥 하는 얘기니까 저도 오늘 발표를 위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10억 명의 기후 이주자들이 생길 거다, 즉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도 하고요. 2050년에 세계은행도 사실 이게 은행이 왜 기후 문제, 이런 난민 문제 관심이 있지요. 이런 게 결국은 투자 문제이고, 이런 일들이 잘 해결돼야 은행도 돈벌이를 잘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이분들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렇게 고향을 떠났는데 이들도 그냥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경난민, 기후난민. 근데 이제 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난민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국제 이주를 하게 되면 난민법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난민들은, 지금 말하는 이 기후난민들은 아까 제가 살펴봤던 1951년 난민협약상에 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난민으로 다 포섭해서 너도 난민, 그래 네가 난민이라면 다 내가 보호해줄게 이러면 좋겠지만, 수용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저는 선진국이라고 봐요. 굉장히 인권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을 잘 안 합니다. 나름대로 인권이 잘 갖춰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 다 기후 난민도 난민으로 해서 우리가 다 수용하자.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강제 송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즉 아까 키리바시 사건에서 보다시피 자기가 살던 원래 거주지는, 터전은 물에 잠겨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뉴질랜드가 그를 강제로 송환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관습법이라는 거는 조약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국가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 국제법규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이 관습법이 됐어요. 그래서 고문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면 안 되듯이, 기후 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자기 거주지가 파괴된 그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송환하는 거는 국제 난민법을 적용해서 국제 이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그동안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국제인권법이라고 제가 국제라고 붙여놨지만 국제인권법이 따로 있고요, 국내 인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김태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면 인권의 내용이 다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또 인권의 내용이 다를까요?
인권은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거나 내가 태어난 계층이 뭐거나 내가 태어난 젠더가 뭐거나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의 출신 국가나 그 사람의 성별이나 학력이나 아무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국제라고 붙여놨지만 사실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인권법은 다 국제인권법이다. 왜냐하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국내 인권법이 따로 있고 국제사회에 국제인권법이 따로 있다라는 말은 국제인권이라는 것의 유니버셜러티, 보편성하고 배치되는 말이에요. 인권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제가 왜 국내 이주인데 국제인권법이 적용돼? 라고 말할 수 의문을 가질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는 인권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중하는, 가장 땡기는 기본권, 기본적 인권이 뭡니까? 그거 대한민국에서 고유하게 자생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기준으로 세워져서 그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까지 다 퍼져 나간 거예요. 어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부터 그게 보장되어 왔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제라고 붙여놓으니까 왜 국내 이주인데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요. 국내 이주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여기 이 사람들에게 적용할 인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인권법의 기준을 국내 이주자에게도 적용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주가 발생했다라면 그 이주자에게 국제인권법을 적용해서 보호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후 이주 문제를 다룬 국제조약은 없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건대 당분간도 아무리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침해하더라도 기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자적인 조약을 채택할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약들, 아까 제가 여러 인권 조약들 얘기했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나오고요. 기후인권과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인 인권기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인권기구입니다. 여성차별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권기구들이 기후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만 더 난민 문제와 기후 이주 문제를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신 대로 사실 기후난민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 아까 봤던 1951년에 체결된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UN 난민기구, UNHCR, 그 다음에 국제이주기구에서도 요 기후난민이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는 기후난민은 사실 여기 난민협약에서 보호하려는 난민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도 이들을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은 사실 결국에 가서는 기후 이주자들을 되려 보호하는데 되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정말로 보호해야 될 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자, 기후 난민까지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보다 더 소극적으로 난민 수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기후 난민이 더 막 생길 건데 그러면 물꼬를 터주면 안 되겠네라고 그런 방어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리어 기존의 난민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보호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난민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인권법으로 이 기후 이주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 투발루입니다. 이 투발루는 이렇게 9개 큰 섬으로 보시다시피 이거 하루 이틀 관광 가는 건 좋겠지만 이거 얼마나 살기 위험하겠습니까? 벌써 2개 섬이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았고 이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봤어요. 이 투발루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사는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난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최근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 팔레필리,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팔레일지라고 해서 팔레필리라는 이 말이 투발루 말로 굿 네이버랍니다. 좋은 이웃. 요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매년 2,800명씩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투발루 오스트리아 팔리펠리 유니온 트레티라는 유니온 조약이라는 연맹 조약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금년 8월 28일 날 이 발효가 돼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게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호주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조약 체결하는데 소극적이었는데
그럼 호주가 투발루 사람들을 제가 이제 난민으로 보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소개했던 해방문이 이건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 휴먼 모빌리티 위드 디그니티,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요 투발루 사람들을 레퓨지라고 하지 않고 시티즌 of 투발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투발루 시민들이 호주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동이 존엄성을 갖춘 인간 이동의 경로를, 자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 휴먼 모빌리티의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널 난민으로 받아줄게, 이 불쌍해서도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건전한 존엄성을 건전한 시민으로 받아서, 네가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로 왔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 이 두 협약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유엔 그 인권 최고 대표기구에서 이 기후변화 이주 문제와 관련된 10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이게 지침입니다. 조약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 같고요. 하여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없으면, 자 기후변화가 있어, 기후변화로 내가 이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주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주할 자유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이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 제가 그래서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이 지금 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하고, 세 번째는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와 지금 이주 문제를 규율하는 법과 정책을 일치하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오늘 발표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이주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인권조약을 주로 예를 들었는데, 인권조약들은 기후변화, 인권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에 내 세탁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양말 한 짝, 이 정도로밖에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권기구는 인권기구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게 인권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를 기후변화 인권 문제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 협약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로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돼서 인권 문제, 이주 문제는 그냥 틈새에 끼어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이면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틈새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지금 당장 요 일을, 내일 일을 생각해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